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마틴 루터 킹데이 휴장을 지나고 이제 오늘 밤부터 지난 밤 사이부터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개장 전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85%까지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미국 시장은 지수 선물 시장에서부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었고요. 사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융주에게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었는데 금융주마저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장 직전에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골드만삭스가 크게 밀려났고요. 그 외에 다른 금융주들도 밀려나면서 이날은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다우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기술주의 하락 그리고 다우지수의 하락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줄기의 시장 흐름은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전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미국 증시는 힘이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전해졌던 골드만삭스의 실적에 따른 이 실망감이 우선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4분기 매출 자체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EPS가 10.81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4분기의 운영 비용이 1년 전보다 23%나 급증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7% 정도의 급락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이제는 1%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2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1%대에 들어와 있는 건데 더불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한 때 높게는 1.86%까지 터치를 하면서 2년 내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기술주들의 미래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기술주들이 특히나 부진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나눠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업종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실망감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주들이 1.3%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기술주도 2.3%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1% 안팎의 마이너스권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맵을 열어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빨간 지도가 그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기술주 쪽에서의 낙폭이 더욱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쭉 약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술주 섹터가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강한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 전자 게이밍 테마에 속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IT 업계 내에서는 M&A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현재 2.6%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는 26%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테일 쪽에서는 갭의 주가도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올해 비용이 증가하면서 마진이 대폭 악화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보유 의견에서 이제는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낮추고요. 갭의 주가는 6%대 급락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직전 미국 증시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네, 화요일장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들 확인해 볼 텐데 모더나를 다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용 백신에 대한 데이터를 오는 3월쯤에 FDA와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모더나의 주가가 오늘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빠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들려온 바이오엔텍과 화이자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임상 시험을 치른 결과 백신 4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백신 판매량에 충분히 악영향을 끼칠 만한 소식이 되겠는데 그런데 모더나의 주가는 왜 빠지냐? 같은 mRNA 방식의 백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의 주가도 오늘장에서 8.8% 동반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부담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려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한 때 87.85달러까지도 올려 세우기도 했고요. WTI 선물 가격은 현재 2.5% 급등하면서 86달러 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사실 커다란 움직임은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폭의 움직임은 제한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다만 연준이 만약 다음 주에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게 된다면 그 순간 1,800달러 이하까지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장 막판까지 500포인트 넘는 이 하락세를 유지한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1.8%의 하락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2.6% 하락하면서 14,500포인트 선 부근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네 가지의 키워드를 선택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세 자릿수 유가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이제 증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지만은 국제유가는 또 한 번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세 자릿수 유가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이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이 저녁에 발간이 된 보고서를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상당한 공급 부족과 그리고 오펙,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들의 영향력 약화 등 이 원유 시장의 펀더멘털이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올해 3분기 정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유가 전망을 밝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브렌트유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브렌트유 이 배럴당 100달러 전망은 참고적으로 기존의 80달러 대비해서 대폭 상향 조정한 수치가 되겠고요. 내년도 105달러를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제시를 했는데 이 역시도 기존 전망치 85달러에서 올려 잡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만 측에서는 특히 이 올 여름께 선진국의 이 원유 재고가 지난 2000년 이후에 최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와, 과연 이 에너지 주식이 유가가 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늦었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100 넘을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좀 도피처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반대로 유가가 오르지 못할 것이라 아니면 좀 덜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유가 비관론 쪽은 어떨까요, 의견이? 네, 일단은 이제 에너지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해 S&P 500 지수 11개 업종 가운데서 에너지 업종의 성적이 가장 좋았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이 굉장히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제 에너지주, XLE, ETF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 17% 정도나 이미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즉, 시장 전반과 굉장히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뭐 거의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처럼 유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주의 모멘텀이 결코 꺼지지 않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분위기는 또 뭐 올해 전반적으로 또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런 위엔 블랙스톤 회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유가가 $100를 갈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근데 그 근거가 역시 공급이 조금 늘어나겠지만은 수요가 이를 좀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JP모건도 유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톰 리가 이끄는 펀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주 지난해 랠리를 정확히 좀 맞췄었는데 올해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와 관련해서 비관론도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에너지정보청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브렌트유 $75, 내년은 $68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를 해본다면은 역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좀 원유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요. 시티그룹도 내년 말에 브렌트유가 오히려 $5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또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비관론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유가 전망에 따라서 결국 에너지주 전망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점, 이런 거는 항상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몇몇 약간의 비관론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요즘에 IB들은 좀 유가가 상승하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장을 또 볼 때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은 뭐 예전에도 불타기 전략이다 이런 거를 투자 구루들도 많이 제시할 만큼 또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물린 사람이 없다 이런 또 얘기가 되기 맞아요.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근데 제가 새해 첫 2주간의 데이터를 한번 찍어봤더니 에너지 업종 전체 종목의 80% 이상이 신고가를 2차례 이상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기업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점도 시장에서 어떤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또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에너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일시적이라는 키워드인데 원래 일시적은 그냥 일반 명사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일시적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물가, 인플레를 떠올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명사가 됐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1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은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조만간 물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374명의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만 1조 2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56%의 응답자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고 응답을 했고요. 물론 36% 정도의 응답자가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라고 대답한 만큼 인플레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지만 또 절반 넘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조금씩 덜어가고 있다는 점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전체 투자자 가운데 21%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상처를 줄 테일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테일 리스크로 꼽은 것이 바로 매파 연준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연준 펀드 선물 계약에 따르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0.96%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4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약 3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4차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밤 사이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85%까지 급등하면서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처럼 물가 상승이 진짜 일시적이고 이제 곧 피크아웃이 다가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시장도 좀 안정화될까요? 특히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들도 좀 안정화될까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 이 전망에 따른 시중금리,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단 월가에서는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타격이 얼마간은 좀 이어질 것이다. 결국은 금리 상승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지금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MO 캐피털 마켓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국채금리 2% 돌파 여부가 위험자산의 흐름에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금리 상승이 진정될 것이다. 그리고 증시의 안정화도 곧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뭐 굴곡진 장세가 예상이 된다. 락키한 그런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시장이 금리가 오르는 거는 경기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고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O 같은 경우에도 금리 상승세가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피크아웃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 한 2%대 초반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다양한 시각을 잘 살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나도 한다 라면서 인텔레그램이 있는데 이 키워드만 갖고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인텔이 뭘 하겠다는 걸까요? 뭐 엔비디아도 하고 AMD도 하니까 나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인텔도 이 비트코인 채굴 전용 칩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다음 달 국제 이 고체 회로 학회 ISSCC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여기에 이제 이 나오게 될 아젠다를 좀 봤더니 2월 23일에 인텔이 발표하는 그 발표 내용이 제목이 보난자 마인, 이 초전압 에너지 효율 비트코인 채굴 ASIC이다. ASIC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일부 커스터마이즈 된 그런 칩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또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엔비디아나 AMD 등의 경쟁사는 이미 암호화폐 채굴 전용 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이 이번에 발표를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 인텔도 드디어 뛰어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고 그리고 인텔이 제시하고 있는 아젠다의 제목을 보니까 이건 반드시 또 채굴 전용 칩을 내놓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인텔이 채굴 전용 칩을 내놓게 된다면 이건 다른 기업들의 칩과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이고 최근 인텔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네, 인텔의 전용 칩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면 엔비디아나 AMD는 채굴 전용 칩을 출시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이유는 뭐 한 2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할 때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워낙 좀 대단하기 때문에 전용 칩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 기업들이 이제 게이밍 칩을 그대로 내놓는데 이거를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게이밍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암호화폐 채굴용으로는 어떤 비중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적 가시성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게이밍 GPU에 대한 진성 수요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나 AMD가 좀 출시를 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인텔도 뛰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 고객사들에게 공급을 할 예정인 외장형 GPU 아크라는 또 제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걸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엔비디아나 AMD는 자신들의 게이밍 GPU에 이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걸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텔은 이것도 없이 외장형 GPU에서도 자유롭게 좀 암호화폐 채굴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용 칩도 발매를 할 것이다. 즉, 좀 자유로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최근에 인텔과 관련한 투자 의견과 관련해서는 시티그룹에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중립 의견은 좀 유지를 했지만은 목표 주가를 52달러에서 58달러로 올려 잡았는데, 기업용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분기나 아니면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당사의 긍정적인 모멘텀 관찰 대상, 그러니까 중립에서 이제 매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후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2월 중순에 애널리스트 데이까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시티그룹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AMD와 엔비디아보다 인텔의 주가 상승이 그래도 꽤 좋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네. 지난 한 달 동안 8% 넘게 올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또 AMD와 엔비디아는 빠지기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반도체 칩 기업들 가운데서도 약간의 좀 투자의 매개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유명한 명대사죠. 아침이라 소리는 못 지르겠고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냐라는 이 해바라기 영화의 명대사인데, 진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다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인수합병 소식을 전했는데요. 게임 기업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750억 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소식이 지난밤 사이에 전해졌어요. 자, 이 소식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가량 하락했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6%나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M&A가 진행될 때 인수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고 피인수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그런 통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이게 악재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또 기술주가 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2% 정도의 하락은 이 인수권과는 좀 별개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인수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텐센트 그리고 일본 소니에 이어서 매출 기준 세계 3위의 게임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 시리즈인 콜 오브 듀티라든지 아니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캔디 크러쉬 이런 게임을 엑스박스 사업에 추가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요. 이번 인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최대 규모 인수가 링크드인이었었는데 281억 달러짜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의 대규모 인수라는 점이죠. 게다가 또 한 가지 현금 결제라는 것.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인수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참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성차별, 또 성추문,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여러 가지 이 직장 내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30%가량 하락했거든요. 좋은 기업은 쌀 때 사야 되는 게 분명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 보이는 딜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인수 합병권에 대해서 월가의 의견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이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최근 꽤 많이 빠졌거든요. 바이더 딥 전략이 괜찮은지도 궁금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13%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메가캡 대형주가 그리고 굉장히 또 가치가 있는 성장도 있는 그런 기업이 이렇게 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여전히 자신들이 최선호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 같은 IB에서도 메타버스의 위너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애저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고, 그리고 또 뭐 홀로렌즈 등의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드웨어 역시도 이제 메타버스와 좀 결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표명한 그런 투자 의견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는 얼마나 좀 순조롭게 인수가 이뤄질 것이냐, 그러면서 이게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의 M&A 이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쪽에도 초점이 많이 맞춰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웨스파우 같은 경우에 참고로 블리자드 딜이 순항할지 여부가 결국은 향후 빅테크 M&A 노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총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